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우리가 지난주에 재화의 종류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던 것 같아요. 그죠? 그래서 정상재와 열등재가 있었는데, 저를 보세요. 정상재와 열등재의 구분은 두 재화를 비교하는 게 아니라 한 재화와 소득과의 관계를 따지는 것이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소득이 증가하면 수요가 증가하는 게 정상. 그렇죠? 소득이 줄면 수요를 줄이는 게 정상이더라. 그래서 소득과 수요가 같은 방향으로 움직이는 재화는 무슨 재고? 정상재고. 소득이 늘었더니 지질이 궁상을 떨고 수요를 줄이고, 소득이 주니까 디립다 쓰고 죽어버리면 정상적으로 보인다, 열등해 보인다? 열등해 보인다. 그래서 소득과 수요가 반대로 움직이는 재화는 열등재. 이렇게 기억을 했었어요. 그 다음 항상 제일 중요한 건 해당 재화였습니다. 판단의 대상이 되는 재화가 해당 재화. 근데 어떤 재화가 있는데 그 해당 재화와 동일한 효용을 제공하더라. 동일한 만족도를. 그럼 둘을 같이 사용한다. 하나를 쓰면 하나를 안 쓴다. 하나를 쓰면 하나를 안 쓴다. 아파트와 빌라, 아파트와 소형 아파트, 소형 주택, 뭐 이런 식으로. 그래서 수요가 반대로 움직이는 재화가 무슨 재고? 대체 관계에 있는 재화, 대체재고. 그러니까 대체재 앞에는 생략된 단어가 있더라. 뭐의 대체재? 해당 재화의 대체재.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근데 어떤 재화는 해당 재화와 같이 사용됨에 따라 해당 재화의 만족도를 높여주는 재화가 있더라. 그럼 해당 재화를 보완하는 재화. 그래서 무슨 재? 보완재. 그러니까 보완재니까 해당 재화와 같이 사용한다. 그래서 수요가 같은 방향으로 움직인다. 수요가 늘 때 다른 재화의 수요도 증가한다면 둘은 무슨 관계에 있다? 보완 관계. 그렇게 얘기를 했던 거예요. 맞죠? 네. 그래서 지금 보시면 우리가 연간재와 연간재 부분에 대체재, 보완재 개념을 수요의 법칙부터 끌어당겨서 내용들을 공부를 했던 거예요. 그래서 대체라는 단어에서 제일 중요한 포인트는 뭐였냐면 대체 관계가 성립되기 위해서는 해당 재화와 동일한 만족도를 제공해야 된다. 생판 다른 만족도를 제공하는 건 대체, 대신할 수가 없다. 이렇게 얘기를 했던 거예요. 맞나요? 이게 기억이 나야 돼요. 그래서 앞으로 나중에 감정평가론을 공부할 때도 대체라는 단어가 나오면 얘는 뭐다? 효용 측면이다, 물리적 측면이다? 효용 측면, 기능 측면이다 이렇게 보셔야 되는 거예요. 나중에 똑같은 개념으로 공부를 할 거예요. 그 다음 보완은 같이 사용함에 따라 효용, 만족도가 커지는 것. 얘는 뭐의 만족도가 커지는 거다? 당의 재화에. 그래서 당의 재화를 보완하는 재화, 보완재. 당의 재화를 대체하는 재화, 대체재. 그러니까 중심이 뭐가 있다는 걸 꼭 기억해야 된다? 당의 재화.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사이다는 대체재다, 보완재다? 판단할 수 없다고 그랬죠. 그렇죠? 뭐가 있어야 된다? 콜라가 있어야 된다. 그래서 콜라를 중심으로 놓고 봤을 때 사이다는 콜라를 대체하는 동일한 효용을 제공하는 재화니까 그래서 사이다가 콜라의 대체재다. 이렇게 얘기를 했던 거죠. 그럼 상추는 보완재다, 대체재다? 모른다. 근데 돼지고기가 있는데 돼지고기와 같이 사용해서 이용함에 따라 쌈 싸 먹으면 그때는 만족도가 더 커지죠. 그래서 걔는 무슨 재가 된다? 보완재. 이런 개념이 됐더라. 꼭 비교를 해두셔야 돼요. 그래서 핵심은 대체 관계면 하나를 사용하면 하나를 안 쓰는 거고 보완은 같이 사용함에 따라 이때는 수요가 같은 방향으로 움직이는 게 포인트. 그럼 아파트와 연립주택은 동일한 효용을 제공하나요? 아파트와 연립주택은 동일한 효용을 제공한다, 제공하지 않는다? 제공한다고 봐야 돼. 난 아무리 아파트가 좋아도 아파트에 아무리 살고 싶어도 이거는 동일한 효용을 제공하는 거예요. 어떤 측면에서? 둘 다 주거용 부동산이라는 동일한 효용, 만족도를 제공하니까 얘는 대체 관계에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 아파트와 빌라 마찬가지. 주거용 부동산이라는 동일한 효용을 제공하니까 대체 관계. 그래서 시험에는 뭐만 나오냐면 아파트와 빌라, 주거용 부동산, 소형주택, 연립주택 이런 애들은 주거용 부동산이라는 동일한 효용을 제공하니까 반드시 무슨 관계다? 대체 관계지 보완 관계일 수 있다 이러면 안 된다고 그랬죠. 제가 지난주에. 그 다음 상업용 건물과 상업용지는 상업용 건물을 쓰면 상업용지를 안 쓰나요? 그게 아니라 상업용지에 뭘 짓는 거다?
상업용 건물은 허공위에 지을 수가 없다. 그러니까 당연히 부지가 필요하다. 그래서 얘는 함께 사용, 같이 사용. 그래서 건물과 건물 부지만, 건물과 그 건물 밑에 땅만 같이 사용. 얘가 보완제라는 걸 꼭 기억을 해두셔야 돼요. 부동산 학개론 시험에서 보완관계로 나올 수 있는 건 딱 하나밖에 없다. 건물과 그 건물의 부지. 그렇게 기억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아파트 부지도 건물과 건물 부지니까 같이 사용함에 따라 만족도가 커지는 무슨 관계? 보완관계. 이렇게 얘기를 했던 거죠. 그 다음 이제 수요량의 변화와 수요의 변화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텐데, 얘를 우리가 11월부터 공부를 해보신 분들은 제가 중요하다고 뽑아서 설명을 드린 적이 있었어요. 근데 이 부분의 내용을 이제 정확하게 기억을 한번 해보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의 내용이 어디에 있냐면 우리 교재의 99페이지, 교재에는 99페이지. 자, 이제 거길 펴놓고 그냥 내용만 보세요. 이건 내용만 정확히 기억하시면 돼요. 이제 수요량의 변화와 수요의 변화를 우리는 구분할 수 있으면 되는데, 자, 이쪽을 보시면 여기 잘 보세요. 그래프를 잘 보시는 거예요. 지금 세로축에는 가격이 있고 가로축에는 뭐가 있다? 수요량이 있어요. 수요량. 이렇게 있더라. 그러면 이 그래프 속에, 그래프상에서 뭔가 하나 점을 찍으면 그 점은 무엇과 무엇의 조합이죠? 가격과 수요량의 조합. 그럼 하나당 가격이 얼마일 때 최대 몇 개를 사겠다, 이렇게 점이 찍히는 거라는 말씀을 드렸어요. 맞죠? 그러면 그 가격에 산 양이었어요? 최대 사겠다는 양이었어요? 사겠다는 양? 그래서 산다, 판다라는 행위는 이루어지기 전이다, 후다? 이루어지기 전. 그래서 일사자의 전전자, 사전적 개념이라고 얘기했던 게 기억나시면 돼요. 그래서 이때 보면 하나당 가격이 100원일 때 최대 사겠다는 양이 몇 개였냐면 얘가 50개였답니다. 최대 사겠다는 수량이 몇 개다? 50개. 그럼 이 최대 사겠다는 양 50개는 일정 시점에 사겠다는 양인가요? 일정 기간 동안? 우리가 공부하는 수요와 공급은 일정 시점에 만나서 파바박 거래하는 게 아니라 일정 기간 동안 거래한다. 그래서 유량 개념, 저량 개념, 일정 기간 동안 흘러가는 개념, 유량 개념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유량과 저량을 구분하는 포인트는 뭐라고 말씀드렸죠? 새롭게, 뉴량이라고 그랬잖아요. 새롭게, 신규, 변화한다, 이런 단어가 나오면 다 유량. 그래서 새롭게 수입이 발생하고 새롭게 비용이 발생하는 거다. 그래서 얘들은 다 유량 개념. 저량은 저랑 결혼한 제자가 통부인이 되다. 제자가 통부인. 그랬더니 그러면 제가 대답을 해야 되는 거지. 재고량. 자는 자산, 자본. 가는 가격, 가치, 가액. 다 똑같은 표현. 통은 통화량. 유통되는 화폐의 양이었어요. 이게 아니라, 전화하는 게 아니라. 부는 부채, 이는 인구수. 그래서 기억을 해두시는데, 만약에 함정을 팔 때 인구 변화량이라고 나오면 어디에 초점이니까? 변화량에 초점이니까 변화되는 건 새롭게 변화되는 거다. 그래서 뭐로 바뀐다? 그게 유량 개념이 되더라. 주의를 해보시라고 그랬죠. 그 정도 기억나시면 돼요. 그럼 이제 하나당 가격이 100원일 때 최대 사겠다는 수량이 50개였대요. 그럼 얘를 그래프상에 점으로 찍었습니다. 그럼 이 점은 무엇과 무엇의 조합이다? 하나당 가격 얼마와 100원과 수요량, 최대 사겠다는 양 수요량 50개의 조합이 점 하나로 찍혔다? 이게 점 A예요, 지금. A점을 찍었어. 그 다음 이제 이 수요자 같은 경우에 하나당 가격이 500원일 때 최대 사겠다는 수량이 얼마였냐면, 자, 첫 번째. 가격이 지금 올라갔죠. 100원에서 500원으로. 그럼 사겠다는 양 수요량은 증가하겠다, 감소하겠다? 감소. 가격과 수요량은 비례, 반비례? 반비례. 이게 무슨 법칙? 수요의 법칙. 수요의 법칙은 수요 효과에 의해서 나타난다. 가격 효과? 가격 효과에 의해서 나타난다. 그렇죠. 아주 잘하네요. 그래서 얘가 점으로 찍혔다. B점. 그럼 이 B점은 무엇과 무엇의 조합? 가격 얼마와? 500원과 수요량 10개의 조합이 B점, 점 하나로 찍힌 거죠. 꼭 비교를 해보셔야 돼요. 그럼 지금 얘는 정말 중요합니다. 여기서만 안 놓치면 이 다음 내용 너무 쉬워.
그럼 이제 이 점 두 개를 연결을 해보는 거죠. 연결을. 그럼 이와 같은 선이 나온다. 선이 나왔어요. 그럼 이 선은 그냥 단순히 가격과 수요량의 조합인 점 두 개의 연결이다. 이 안에 무수히많은 점들의 모임이다. 무수히많은 점들의 모임이 뭐로 보이는 거다? 곡선으로 보이는 거죠. 그러니까 조밀하게 이 안에 하나당 가격이 110원일 때 최대 수요량 몇 개, 120원일 때 몇 개, 이런 식으로 다 채워진 게 이 선이다. 그 내용이 된 거예요. 그럼 결국은 지금의 이 곡선은 하나당 가격이 얼마일 때 최대 몇 개를 사겠다고 마음먹은 수요자의 마음이다. 수요자의 마음이 지금 곡선 하나로 드러난 거죠. 맞나요? 그래서 이제 얘를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수요 곡선이라고 얘기를 해요. 무슨 곡선이다? 이게 수요 곡선이래요. 그래서 정말 중요한 건 지금의 이 곡선 하나가 뭐 하나를 나타내고 있다? 수요 하나를. 그래서 수요 곡선은 그냥 수요 곡선 이게 아니라 뭐를 나타내는 곡선이다? 수요를 나타내는 곡선의 줄임말이더라. 이게 수요 곡선이에요. 되셨죠? 그럼 칠판 이제 잘 보고 대답해 보세요. 앞으로 곡선 하나가 우상향, 우하향? 우측으로 감에 따라 하향, 둘이 반비례? 그럼 우하향하는 곡선이 그려지면 얘는 무엇 하나다? 수요 하나다? 곡선 하나가 이걸 꼭 기억을 해야 되죠. 그래서 단순한 점 두 개의 연결이 아닌 가격과 수요량의 조합인 무수히 많은 점들의 모임인 수요 하나가 무엇 하나로? 곡선 하나로 나타나고 있다. 제일 중요한 건 수요 이꼴은 뭐다? 곡선이다. 곡선 하나가 수요 하나. 그럼 이제 내용을 보는 거예요. 아까 그 곡선인가요? 이제만 봤던 그 곡선이죠. 지금 곡선이 하나가 보이세요? 두 개가 보이세요? 첫 번째. 자, 이제 곡선이 두 개로 보인다. 공부가 시급한 게 아니야. 이게 두 개로 보이면. 안과를 가야 돼요. 안과를. 그래서 지금 곡선이 하나죠. 그럼 곡선이 하나니까 뭐 하나다? 수요는 하나다. 그럼 곡선이 하나인 상태에서 여기서 뭔가 막 변화가 나타나도 곡선이 하나면 무엇 하나니까? 수요 하나니까 뭐의 변화일 수는 없다? 수요의 변화는 아니죠. 지금 곡선이 하나면 뭐가 하나다? 수요가 하나죠. 그렇죠? 그럼 여기서 뭔가 돌아다녀봤자 이 곡선 위에서 변화가 돼봤자 걔는 무엇의 변화일 수가 없다. 곡선의 변화가 아니니까 수요의 변화가 아니죠. 그걸 기억하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제 첫 번째로 해당 재화의 가격이 상승한대요. 제가 시장의 중심이 뭐라고 그랬죠? 시장의 중심? 가격. 근데 그 가격은 앞에 생략된 단어가 있더라. 우리는 말하지 않아도 안다? 해당 재화의 가격이더라. 그러면 해당 재화의 가격을 중심으로 놓고 지금 뭐가 변한 거예요? 해당 재화의 가격이 변했어요. 그래서 얼마로 변했냐면 얘가 가격이 100원에서 500원으로 변화했대요. 이렇게. 가격이 변했죠. 그랬더니 점이 이제 달라진 가격에서 100원에서 500원으로 변함에 따라 수요량이 50개에서 10개로 변화했나요? 맞아요? 이렇게 변화했잖아. 그럼 점이 이제 동일한 곡선에서 점이 A점에서 B점으로 점이 이동한다? 점의 이동이 나타난 거죠, 지금. 이걸 점의 상향 이동이다, 하향 이동, 지금 좌측 이동이다 이런 거 외우지 말고 점이 이동한 건 맞나요? 분명히 점이 이동했어요. 네? 지금 뭐가 변함에 따라? 정확하게 대답해야 돼. 무슨 재화에? 해당 재화의 가격이 변함에 따라 뭐가 변화해서? 수요량이 변화해서. 그럼 달라진 가격에서 수요량이 변화한 거죠? 그랬더니 곡선상에서 점이 이동했다? 그러면 지금 동일 곡선상의 점의 이동이니까 곡선은 하나예요? 두 개예요? 하나잖아. 그러니까 동일 곡선상의 점의 이동이니까 곡선의 변화가 아니죠, 지금. 지금 곡선의 변화가 아닌 게 느껴지세요? 그럼 곡선의 변화가 아니면 무엇의 변화일 수가 없다?
곡선 하나가 무엇 하나라며? 수요 하나. 그럼 곡선의 변화가 아니니까 얘는 무엇의 변화가 아니다? 수요의 변화가 아니겠죠. 얘를 뭐라고 하는 거다? 수요량의 변화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이 둘을 비교하는 거니까. 우리는 무엇과 무엇을 비교할 수 있으면 된다? 수요의 변화와 수요량의 변화를 구분할 수 있으면 되는데 제일 중요한 포인트가 곡선 하나가 무엇 하나니까 수요 하나니까 우리는 곡선의 변화 여부를 따져서 곡선의 변화가 나타나지 않았으면 무엇의 변화가 아니다? 수요의 변화가 아니다. 얘를 뭐라고 하는 거다? 수요량의 변화라고 한다. 지금 그 얘기예요. 그럼 결국 정리를 해보면 수요량의 변화는 뭐가 주어진 변화다 지금? 해당 재화의 가격이 변함에 따라 해당 재화의 가격이 변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가격에서? 달라진 가격에서 뭐가 변함에 따라? 수요량이 변함에 따라 또 다른 곡선이 나온다. 곡선 위에서 점이 움직여 다닌다. 곡선상에서 점의 이동이다. 그럼 얘를 뭐라고 표현할 수도 있냐면 동의를 제거, 곡선상의 점의 이동 또는 점의 이동도 제거, 가리면 곡선상의 이동. 곡선상의 이동이라고 얘기해도 곡선상에서 움직이는 건 뭐의 이동이다? 점의 이동. 동일 곡선 위에서 움직이는 거 맞다? 그렇게 기억해 두시면 되죠. 그런데 해당 재화의 가격은 중심은 해당 재화의 가격은 하나다 여러 개다? 자, 절 보세요. 우리 강의실 안에 많은 사람이 있는데 저를 중심으로 놓고 보면 저는 박수연, 여러분들 다 똑같은 표현으로 부를 수 있다는 얘기를 해요. 박수연 이외, 박수연 이외, 박수연 이외, 박수연 이외. 맞나요? 그러니까 중심을 놓고 보면 나머진 다 그걸 제외한 나머지 거죠. 그럼 박수연은 하나예요, 여러 개야? 하나죠. 해당 재화의 가격은 하나. 하나. 그럼 수요량의 변화로 분석하는 건 하나. 수요량의 변화는 하나밖에 없는 거야. 뭐가 변했을 때만? 해당 재화의 가격이 변했을 때만 우리는 뭐라고 한다? 수요량의 변화라고 하고 얘만 어디 상의 점의 이동이다? 곡선상의 점의 이동이 되는 거예요. 맞죠? 꼭 기억을 해두셔야 돼요. 된 거예요. 근데 이제 뭐가 다른지 잘 봐야 돼요. 똑같은 곡선이 있습니다. 지금 똑같은 곡선이 있죠. 수요 곡선은 수요를 나타내는 곡선의 줄임말이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계속 보고 있는 게 뭐냐면 곡선의 변화 여부를 따지는 거야. 그래서 곡선의 변화가 나타나지 않았으면 걔는 수요의 변화가 아니니까 무엇의 변화를 했다? 수요량의 변화라고 한다. 지금 그렇게 공부를 한 거예요. 맞죠? 이번에는 뭐가 변화했냐면 소득 증가가 나타났답니다. 그러니까 지금 시장에 어떤 변화가 생겼는데 소득이 증가했대요. 그럼 중요한 것. 소득 증가는 가격이 변한 거다, 가격 이외다. 해당 재화 가격 이외가 변한 거죠. 그럼 별다른 얘기가 없으면 정상재니까 소득이 증가하면 동일한 가격에서 사겠다는 양이 늘까요? 그렇겠죠? 그래서 동일한 가격 100원일 때 사겠다는 양이 늘었어요. 원래는 몇 개였는데? 최대 50개를 사겠다고 마음 먹었었는데 소득이 증가하니까 난 최대 55개를 살 거야 라고 마음을 바꿔먹은 거죠. 누가? 그랬더니 네가 그러면 안 되고 수요자가. 지금 수요를 보고 있잖아. 맞죠? 그러면 이제 점이 지금처럼 가격 이외 요인에 따라 가격 이외 요인이 변함에 따라 동일한 가격에서 수요량이 변해버리면 원래의 곡선 위에 점이 위치하나요? 곡선 밖으로 점이 삐쳐나가나요? 삐져나가죠 지금. 점이 삐져나갔잖아 지금. 맞아요? 그러면 지금 이 노란 곡선 하나가 수요 하나인데 동일한 가격에서 수요량이 변화해 버리니까 수요량이 증가했죠. 동일한 가격에서 증가해 버리니까 오른쪽으로 삐져나간 점이 발생했다? 그럼 얘는 또 다른 수요 위에 있는 거다? 원래 수요가 아니라 마저 완성을 해보면 이제 점이 100원일 때 55개로 변한 거예요 지금. 이때 동일한 가격 500원일 때도 사겠다는 양이 늘어서 얘가 13개가 됐대요.
그러면 이제 점이 이와 같이 또 오른쪽으로 삐져나가나요? B-가 나오겠죠. 그럼 B-는 가격 500원일 때 13개 된 거예요. 자, 지금 뭘 강조하나 잘 보세요. 해당 재화의 가격이 변함에 따라 가격 이외의 요소가 변함에 따라 가격 이외의 요소가 변함에 따라 어떤 가격에서 동일한 가격에서 수요량이 증가하면 우측으로 삐져나간 점이 2개가 나왔다. 그럼 우측으로 삐져나간 점 2개를 연결하면 얘는 이와 같은 곡선이 나오나요? 맞아요. 그렇죠? 그럼 얘는 곡선 1이다, 또 다른 곡선이다? 또 다른 곡선이네요? 곡선 2가 나왔잖아. 그렇죠? 그럼 지금 곡선 1이 곡선 2로 곡선의 변화가 나타난 거다? 맞죠? 얘는 곡선 자체의 변화잖아. 곡선 하나가 무엇 하나? 수요 하나. 그러니까 곡선의 변화니까 얘는 무엇의 변화다? 얘를 수요의 변화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개념이. 그러면 이제 중요한 건 지금 뭐가 변함에 따라 가격 이외 가격 이외의 요소가 변함에 따라 어떤 가격에서 동일한 가격에서 수요량이 변화하면 수요량이 증가하면 우측으로 삐져나간 곡선이 나오는 거고 수요량이 감소하면 좌측으로 삐져나간 곡선이 나오겠죠. 얘가 무엇의 변화니까? 곡선의 변화니까 수요의 변화다. 맞는 거예요? 그러면 가격 이외는 아까 해당 재화의 가격은 하나밖에 없다고 그랬죠. 박수현은 하나. 그래서 1이었다. 1. 하나. 그래서 하나만 수요량이 변화했고 그럼 가격을 뺀 나머지 건 다 가격 이외다. 그럼 가격 이외는 다수네요. 가격을 제외한 나머지는 다 가격 이외니까. 그럼 전부 다 무엇의 변화다? 수요의 변화. 전부 다 가격 이외의 요소의 변화다? 딱 하나 뭐가 나왔을 때만? 해당 재화의 가격이 나왔을 때만 수요량의 변화라고 얘기하고 끝난다. 이게 끝인 거예요. 그러면 질문, 이게 이제 헷갈려요. 잘 보셔야 돼요. 지금 우리가 뭐와 뭐를 구분하는 내용을 봤죠? 수요의 변화와 수요량의 변화를 구분하는 공부를 한 거예요, 지금. 둘 다 수요의 변화와 수요량의 변화 둘 다 수요량이 변화하는 것은 같다. OX. 지금 질문을 했는데 이렇게 얘기하는 건 모른다는 얘기야. 그래서 생각을 해보겠다는 얘기잖아요. 지금 뭔 얘기냐면 우리는 수요의 변화와 수요량의 변화를 구분하는 문제를 공부를 하고 있는데 얘를 풀기 위한 해법을 공부하고 있는데 수요량의 변화, 수요량의 변화나 수요의 변화나 둘 다 수요량이 변화함에 따라 나타나는 건 같다. OX. 아까 가격이 100원에서 500원으로 변화함에 따라 수요량이 50개에서 10개로 변화했죠. 그래서 곡선 위에서 점이 움직여 다녔잖아. 그게 수요량의 변화. 달라진 가격에서 수요량이 변한 게. 그럼 가격 이외의 요소가 변함에 따라 동일한 가격에서 수요량이 변하는 게 수요의 변화. 그러니까 뭐는 변화하는 건 똑같다? 수요량이 변화함에 따라 나타나는 건 똑같다? 그때 동일한 가격에서 수요량이 변하면 원래 곡선 밖으로 삐져나갈 수밖에 없다. 또 다른 마음이 생기는 거죠. 이게 무엇의 변화다? 수요의 변화다. 그러니까 수요량의 변화와 수요의 변화는 완전히 다른 거다? 완전히 다른 거죠, 지금. 그 내용이 된 거예요. 꼭 비교가 되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공부를 할 때 저하고 약속을 할 거예요. 저만 보세요. 저만. 끝내버려야지. 곡선 하나가 무엇 하나다? 수요 하나니까. 곡선의 변화면 수요의 변화. 곡선의 변화가 아니면 수요량의 변화. 이렇게 대답을 하는 거예요. 그럼 수요의 변화와 수요량의 변화를 공부할 때 무조건 대답을 제 질문을 드리면 수요의 변화라고 대답을 하세요.
무엇의 변화다? 수요의 변화. 다 곡선의 변화라고 대답을 하시는 거야. 됐나요? 다 수요의 변화, 다 곡선의 변화인 거야. 다 가격이 변한 거예요? 가격 이외가 변한 거야? 가격 이외의 것이 변하는 거예요. 딱 하나 뭐가 떴을 때만? 해당 재화의 가격이 떴을 때만 걔만 수요량의 변화고 걔만 곡선상의 점의 이동이다. 이렇게 대답을 해주시면 된다고요. 자, 볼 거예요. 곡선 하나가 수요 하나, 곡선의 변화면 수요의 변화. 가격 이외 요인이 변하는 거다. 해당 재화의 가격을 제외한 나머지 모든 것이다. 절대 공식은 수요의 변화와 수요량의 변화 구분하는 문제가 나오면 무조건 뭐라고 대답? 제발 수요의 변화, 제발 곡선의 변화라고 대답을 할 준비를 하자. 반드시. 무조건 가격 이외의 것이 변한 것이라고 대답을 하자. 된 거예요. 그때 딱 하나 뭐가 나왔을 때만 해당 재화의 가격이 변화했다고 나왔을 때만 수요량의 변화고 얘만 곡선상의 점의 이동이라고 대답을 하자. 지금 그 얘기죠. 이제 질문 드릴 거예요. 절 보세요. 절 잘 봐야 돼. 이자율이 상승됐대요. 자, 시장에 주어진 변화가 이자율의 상승이야. 이자율의 상승. 얘는 수요의 변화다. 잠깐만 손 다 거국적으로 들어보세요. 빨리. 지금 손 들라고 그러는 거야. 내리고. 이자율이 상승해서 수요량이 변화하는 건 수요의 변화다. 수요량의 변화다. 제가 뭐라고 대답하라고 그랬어? 무조건 이렇게 대답하라고 그랬잖아. 왜 사람을 안 믿어? 다시 대답하세요. 이자율이 상승해서 변화가 나타났다. 이자율 상승으로. 수요의 변화다. 제발 들라니까. 네. 수요의 변화예요. 수요량의 변화가 아니라고. 오케이? 다시 질문. 인구 증가에 따라 수요량이 변화했다. 인구 증가에 따라 수요의 변화다. 수요량의 변화다. 수요의 변화예요. 다 수요의 변화라고 대답하라고 제발. 머릿속으로 헷갈려 하지 말고 무조건 수요의 변화라고 대답을 하라고. 뭐 이렇게 의심이 많아. 대답을 하라니까 제발. 네? 그러면 대기업이 하나 이전돼 들어왔어요. 대기업이. 그럼 수요의 변화다. 들라고 제발. 수요의 변화라고요. 수요의 변화. 네? 그런데 이때 딱 수요의 변화라고 대답을 하려고 봤더니 해당 재화의 가격이 하락했대. 그럼 해당 재화의 가격이 하락했다 그러면 얘만 수요량의 변화라고요. 얘만 곡선상의 점의 이동이라고. 됐나요? 이걸 기억하는 거예요. 그러면 보세요. 아파트 수요의 경우에 해당 재화가 뭐예요? 우리 판단의 대상이 되는 재화. 아파트죠. 그러면 아파트 수요의 경우에 아파트 가격 변화만 수요량의 변화. 이게 해당 재화의 가격이니까. 얘만 수요량의 변화죠. 그럼 연립주택 수요의 경우에 연립주택 가격 변화만 수요량의 변화죠. 얘만 곡선상의 점의 이동. 그러니까 얘를 제외한 나머지는 다 수요의 변화가 되겠죠. 곡선 자체의 변화예요. 네. 그러면 아파트 수요의 경우에 해당 재화가 뭐죠 지금? 아파트 수요의 경우에 해당 재화는 아파트입니다. 근데 뭐래요 지금? 연립주택 가격이 변화했대. 그럼 얘는 아파트 가격의 변화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얘는 가격 이외니까 수요의 변화. 수요의 변화니까 곡선의 변화. 증가하면 어디로 이동하고? 우측으로 아예 이동하고 곡선이. 감소하면 좌측으로 이동한다. 이렇게 내용이 나온다고요. 되셨죠? 자, 그 다음 이제 헷갈리는 것 또 하나. 가격 상승과 가격 상승 예상을 비교할 거예요. 둘 다 뭐는 똑같이 들어있죠, 여러분? 가격 상승은 똑같이 들어있어. 가격이 들어있는 게 아니라 가격 상승까지가 똑같이 들어있지. 그럼 이 둘의 차이를 볼 거예요. 현재 가격이 1억에서 1억 2천으로 변화했답니다. 얘는 가격 상승이에요? 가격 상승 예상이에요? 아니, 현재 가격이 1억에서 1억 2천이 됐대. 가격 상승이죠.
오케이? 그럼 얘는 가격이 변한 건가요? 맞죠? 그러니까 얘는 가격의 변화야. 가격이 변하니까 무엇의 변화? 누가 수요의 변화라고 대답했어요, 지금? 가격이 변했을 때만 무엇의 변화라고? 예, 수요량의 변화. 아주 그냥 정의 이름을 용서치 않을 거예요, 지금. 얘는 곡선상의 점의 이동이 되는 거죠. 기준을 정확히 잡아야 돼. 안 그러면 다 헷갈린다고, 다. 모두 다 헷갈려. 시간이 아무리 흘러도 되질 않아요. 현재 가격이 1억인데, 미래 가격이 1억 2천이 될 것이래요. 그럼 얘는 가격 상승을 예상한 거예요? 가격이 상승한 거예요? 그럼 가격 상승을 예상한 거예요. 그럼 중요한 건 현재 가격은 변했어요? 변하지 않았어? 현재 가격 변하지 않았죠? 그러니까 가격 상승 예상은 가격 변화가 아닌 거예요. 그럼 가격 이외네? 가격 이외면 무엇의 변화? 그렇지. 수요의 변화. 양들은 침묵해야 돼, 지금. 양이 나오면 안 돼. 수요의 변화. 수요의 변화면 곡선의 변화? 어떻게 알았어? 수요 하나가 곡선 하나니까. 수요의 변화면 곡선 자체의 변화가 되는 거죠. 증가하면 곡선이 우측으로 이동, 감소하면 좌측으로 이동. 이렇게 내용이 따라 나오더라. 그래서 가격과 가격 상승 예상은 같은 거다, 다른 거다. 다른 거죠, 다른 거. 확실하죠? 네. 그리고 이 부분에서 하나만 더 연습하고 들어갈까요? 잘 보세요. 우리가 가장 많이 하는 부동산 활동은 부동산을 사고 파는 활동이 있습니다. 부동산을 사고 파는 활동. 매매 활동이죠. 그럼 매매 활동에서 서로 주고받는 금액은 가격인가요? 가격이죠. 가격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또 많이 하는 활동이 임대차 활동이 있어요. 빌리고 빌려주는 활동. 그럼 임대차 활동에서의 가격은 지불하는 임대료? 그러니까 임대차 활동에서의 가격은 임대료잖아요. 고로 부동산 수요를 따질 때 부동산 가격도 가격이지만 부동산 임대료라고 나와도 걔도 가격이다? 그걸 좀 주의를 해두시라는 거죠. 예, 오로지 그거 하나만. 그러면 잘 보고 대답해 보세요. 여기 잘 봐야 돼. 아까 이미 했어. 해당 재화의 가격 변화만 얘가 무엇의 변화였죠? 이게 무엇의 변화야? 가격의 변화. 얘가 수요량의 변화였습니다. 그러면 대체재 가격 변화는 가격인가요? 가격 이외인가요? 그러니까 가격이냐 가격 이외냐를 물어볼 때 항상 뭐가 숨어 있다고? 해당 재화의 가격. 그러니까 대체재 가격은 해당 재화의 가격이 변한 게 아니죠. 오케이? 그런데 이걸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보면 얘도 가격이 변했잖아, 가격이 변했잖아 이런 얘기를 한다고요. 그게 아니라고. 그럼 보완재 가격이 변한 건 예, 보완재 가격. 보완재 가격이 변했대요. 똑같아. 그러면 보완재 가격이 변했다 그러면 얘도 해당 재화 가격 이외가 변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가격이다, 가격 이외다? 가격 이외니까 수요의 변화다. 수요의 변화. 고스톱을 좀 치고 다니세요. 그것보다 훨씬 쉬워 이게. 그래서 이 부분의 내용으로 딱 정리를 해두시면 되는 거죠. 정리가 된 거예요. 그 다음 이제 부동산 수요의 종류에 대해서 설명을 한번 드려볼게요. 부동산 수요의 종류. 그래서 수요의 종류는 유효 수요와 잠재적 수요가 있대요. 칠판 잘 보고. 얘는 이미 공부했는데 사고자 하는 욕구가 있어요. 살 수 있는 능력이 있어. 시장에 효과 있는 수요다. 걔를 무슨 수요라 한다? 유효 수요. 그럼 중소득층, 고소득층은 주택을 사고자 하는 욕구도 있고 살 수 있는 능력도 있으니까 유효 수요다. 그럼 시장에 맡겨놔도 자원을 배분받아서 잘 먹고 잘 산다. 정부의 개입이 필요 없다. 그런데 저소득층은 사고자 하는 욕구는 있으나 살 수 있는 능력이 없더라. 그러면 시장에서 효과 있는 수요가 될 수가 없네요. 그래서 밑바닥에 그냥 깔려있는 수요. 무슨 수요? 잠재적 수요. 그러니까 이 둘의 구분 포인트는 구매력이 있으면 유효 수요, 없으면 잠재적 수요.
그때 그 구매력에는 빌릴 수 있는 돈도 포함되어 있다. 내 돈뿐만 아니라. 그리하여 부동산 금융이 좀 더 많은 금액을 좀 더 싼 이자로 좀 더 긴 기간 돈을 빌릴 수 있게 되면 부동산 금융이 원활하게 제공이 되면 시장 내 유효 수요는 증가한다. 그럼 부동산 가격이 올라간다. 초과 수요로. 그럼 공급이 증가하겠네요. 그럼 그렇게 따라 나가겠지. 그 다음 본원적 수요와 파생적 수요라는 개념이 있대요. 이게 뭔지는 이제 설명을 드려볼게요. 이런 거예요. 주택이 있습니다. 우리가 최종적으로 이 주택을 사고자 해요. 주택을 갖고 싶어. 얘를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본래 근원적으로 얘가 갖고 싶었다. 본원적 수요라고 얘기를 해요. 무슨 수요다? 본원적 수요래요. 그런데 주택을 지어서 가지려면 토지가 필요한가요? 주거 용지가 필요하잖아. 그래서 이제 토지의 수요도 발생했어요. 갑이라는 사람이 수요자가 진짜 갖고 싶은 건 뭔데? 주택인데 주택을 지어서 가지려고 봤더니 토지 위에 지어야 돼. 그러니까 이제 갑은 토지의 수요도 발생한 거죠. 그럼 토지 수요는 갑이 본래 근원적으로 이 토지가 최종적으로 갖고 싶은 거예요? 아니면 주택을 갖기 위해서 얘가 필요한 거야? 주택의 수요로부터 파생된 수요죠. 얘를 무슨 수요를 한다? 파생적 수요라고 얘기를 해요. 오케이? 그럼 다른 관점으로 보면 주택은 최종적으로 소비하는 건가요? 갑이? 그래서 얘는 최종 소비재의 수요가 본원적 수요인 거죠. 지금 토지는 주택을 생산해요? 토지가 주택을 그러면서 주택을 생산하는 게 아니라 위로 올리잖아. 그러니까 토지 없으면 주택을 못 만들어요. 그러니까 토지는 주택을 만드는 데 필요한 생산 요소인 거죠. 그러니까 얘는 생산재야. 생산재와 소비재를 구분하는 방법. 생산하는 재화가 뭐고? 생산재고. 뭔가를 생산하는 데 쓰이는 재화가 생산재, 만들어져서 최종적으로 소비되는 게 소비재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우유를 사서 먹는다. 우유는 최종 소비재인 거죠. 그럼 우유를 생산하기 위해서는 젖소가 필요한가요? 맞죠? 그럼 젖소 같은 경우에는 생산재라고 볼 수도 있겠네. 개념이 그렇다는 얘기예요. 여기까지 됐어요? 그럼 시험 문제에 뭐가 나오냐면 이런 함정을 파. 이렇게 나오면 헷갈린단 말이에요. 뭐라고 나오는 거냐면 최종 소비재의 수요를 파생적 수요라고 하고 생산재의 수요를 본원적 수요라고 한다 그러면 헷갈린다고요. 안 헷갈리는 방법이 있어. 우리 생생우동이 있어요? 생생우동 있어 없어? 있죠. 생생하다 이렇게 기억하면 돼. 생생. 그래서 생산재의 수요는 파생적 수요예요. 오케이? 그러면 우리는 두 개가 주어져 있을 때 둘 중 하나 뭐가 파생적 수요고 뭐가 본원적 수요인지를 판단할 때 생산하는 것만 찾으면 되겠네. 둘 중에 뭐가 뭘 생산하는지만 알면 돼요. 이 둘 중에 뭐가 뭘 생산한다? 토지가 주택을 생산하니까 얘가 생산재, 파생적 수요. 그럼 얘는 소비재, 본원적 수요. 이러면 된다고요. 그 다음 다시 주택 서비스라는 게 있대. 주택 서비스는 주택이 주택을 이용하는 사람에게 제공하는, 주택이 주택을 이용하는 인간에게 제공하는 추상적 개념으로 사생활 보호, 쾌적성, 안락함 등등등의 내용이 이게 주택이 제공하는 서비스래요. 그럼 얘는 추상적 개념이에요? 구체적 개념이야? 추상적인 개념이죠. 맞나요? 그럼 우리가 실제로 갑이 최종적으로 얻고 싶은 건 주택을 통해 최종적으로 얻고 싶은 건 주택 자체예요? 주택 서비스야? 아니 이 둘 중에 인간이 최종적으로 갖고 싶었던 건 뭐야? 주택이 제공하는 주택 서비스를 누리고 싶었던 거죠. 이 둘을 놓고 보면 오케이? 얘가 본원적 수요고 얘가 파생적 수요가 된단 말이에요. 개념이 비교의 대상이 뭐가 되느냐에 따라 이 둘을 비교했을 때는 토지가 주택을 생산하니까 얘가 파생적 수요라고 얘는 본원적 수요고 근데 주택과 주택 서비스를 비교했을 때는 뭐가 뭘 생산해요? 주택이 주택 서비스를 생산하잖아. 그러니까 얘가 생산재, 파생적 수요. 얘는 본원적 수요가 된다고요. 이 부분을 함정파면 정말 어려워해.
그래서 중요한 건, 자, 잘 들어보세요. 주택은 다 다르다? 개별성을 띠죠. 부동산 다 다르다, 개별성을 떼요. 그러니까 물리적 대체는 안 돼. 그런데 주택 서비스의 개념을 끄집어내게 되면 동일한 효용을 제공하는 주택들이 발생할 수 있나요? 주택 서비스의 질이 높은 주택을 고급 주택이라고 하고 주택 서비스의 질이 낮은 주택들을 저급 주택이라고 묶을 수 있다? 그럼 동일한 품질의 동일한 제품으로 판단할 수 있네요? 네, 주택시장을. 그래서 완전 경쟁시장으로 분석할 수 있다, 뭐 이런 얘기를 해. 중요한 건 뭐만 기억하자? 본원적 수요와 파생적 수요에서는 생산재와 소비재의 개념인데 뭐가 파생적 수요다? 생산재, 생생하다? 그 정도만 기억을 해놓자. 얘는 고정 불변의 개념이다, 상대적인 개념이다. 상대적 개념. 비교의 대상이 무엇인지에 따라서 본원적 수요, 파생적 수요는 달라질 수 있다. 그 얘기예요. 그 다음 가수요와 실수요가 있대. 그럼 실제 필요해서 사는 수요는? 실수요. 미리 사두는 건 가수요. 가수요는 가짜 수요가 아니라 미리 가짜. 그래서 본등기 전에 미리 해두는 등기가 가등기. 그렇죠. 그런 개념인 거예요. 그리고 신규 수요와 교체 수요라는 게 있대요. 신규로 주택을 최초 갖고 싶어. 무슨 수요? 신규 수요. 기존 주택이 있는데 걔가 노후화가 진행돼서 다른 주택으로 바꾸고 싶어. 교체 수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가 수요와 차가 수요가 있대요. 스스로 소유하고자 하는 수요는 자가 수요. 우리 자가에 살고 있다 이런 표현 쓰죠. 그럼 내가 집을 소유하고 있다는 얘기야. 그럼 차가 수요는 빌려서 쓰는 건가요? 임대차 할 때 차야, 차. 예. 얘는 임대차 시장에서 빌려서 사용하고자 하는 수요죠. 이게 차가 수요라고. 그럼 결국 어떤 시장 내에 빌려서 살겠다는 사람이 엄청 많은 지역이 있을 수 있나요? 강남에 대치동 근방 아파트들은 전세 가격이 높아요, 낮아요? 전세 금액이 엄청 높아. 왜? 거기에 잠깐 빌려서 1, 2년 살겠다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많단 말이에요. 자식 교육 때문에. 대치동에 유명한 학원들이 많으니까. 그러면 그 지역에 차가 수요가 많음에 따라 전세 금액이 높을 수 있죠. 여기는 임대차 시장에 차가 수요가 더 많을 수 있잖아요. 근데 예를 들어 사겠다는 사람은 적은 시장이 있을 수도 있잖아요. 똑같은 아파트인데 사겠다는 사람은 적은데 빌려 쓰겠다는 사람은 많을 수 있죠. 그러니까 시장이 분화돼서 나눠져서 각각 초과 수요, 초과 공급이 다를 수도 있다. 지금 그 얘기고. 이제 부동산 공급의 개념을 보는 거예요. 개념. 이 부동산 공급의 개념을 보기 전에 이게 뭐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닌데 하나를 설명을 드려볼게요. 이 내용에 98페이지 한번 보실래요? 아까 99페이지를 봤는데 98페이지 있죠? 있어요. 98페이지에 보시면 괄호 6번에 개별 수요와 시장 수요라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뭔지만 한번 설명을 드려볼게요. 여기를 보세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가격이고 수요량이랍니다. 가격이고 수요량이에요. 가격이고 수요량이에요. 이제 뭘 그릴 거냐면 각 시장에서 수요자가 얘는 갑이고 얘는 을이에요. 을. 시장의 수요자가 딱 둘밖에 없어. 어떤 재화가 있는데 이 재화를 사겠다는 시장의 수요자는 둘이에요. 그때 가격이 얼마였냐면 얘 100원일 때 갑은 최대 사겠다는 양이 몇 개였냐면 얘는 30개를 사겠다고 얘기를 했어. 그럼 얘를 이와 같이 점으로 찍을 수 있죠, 여러분? 찍었어요. 근데 을을 봤더니 을은 하나당 가격이 100원일 때 최대 사겠다는 양이 몇 개였냐면 20개래요. 그래서 얘를 또 그래프상 이렇게 점을 찍었어. 그리고 얘는 500원일 때는 사겠다는 양이 몇 개였냐면 얘가 5개래요. 그럼 이렇게 점으로 찍을 수 있겠죠? 점을 찍었어. 그리고 이 재화에 있어서 을은 500원이 되면, 가격이 500원이 되면 최대 사겠다는 양이 몇 개였냐면 얘가 이제 3개래요. 3개래. 얘도 이와 같이 점으로 찍었어요.
점으로 찍었어. 그럼 이렇게 수요 곡선이 그릴 수 있겠죠? 그려질 수 있겠죠? 맞나요? 이렇게 그려졌을 거야. 이렇게 그려졌단 말이에요. 그런데 시장에 수요자가 딱 둘밖에 없어요. 이 둘밖에 없다고. 그럼 시장 전체적으로 따져보면 시장 수요는 하나당 가격이 100원일 때 최대 사겠다는 양이 몇 개가 되는 거죠? 땡땡땡. 지금 갑은 몇 개 사겠다고 그랬어? 을은 몇 개 사겠다고 그랬어? 20개. 그러면 시장 전체적으로는 100원일 때 몇 개? 이게 50개죠. 지금 50개가 어떻게 나온 거예요? 갑과 을의 합이야. 갑, 을의 합인데 수직적으로 합친 거예요, 수평으로. 수량은 수평적 개념이죠. 그래서 개별 수요 함수의 개별 수요에 수직적 결합, 수평적 결합? 수평적 결합이 이게 시장 수요가 되는 거예요. 개념이. 그러면 이제 500원일 때는 최대 사겠다는 수량이 8개가 될까요? 5 더하기 8이니 지금 5 더하기 3이니까 지금 수직으로 더했어, 수평으로. 수평으로 양을 더했잖아요, 지금. 그러면 얘가 이제 8이 돼서 점이 찍히겠죠. 그럼 이 점 두 개를 연결하면 이와 같은 선이 나오겠죠? 그러면 시장의 수요 함수, 수요 곡선은, 수요 함수를 나타낸 수요 곡선은 기울기가 더 완만해져요? 개별보다? 왜 더 완만해지죠? 양의 변화가 더 큰 거 아니야? 양의 변화가 클수록 더 드러눕게 돼 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 부분에 그냥 포인트는 이거예요. 개별 수요는 각 개별 수요 함수를 합치면 그게 시장이 되는데 개별 수요자들을 합치면 그게 시장 전체잖아요. 네. 그때 합치는 건 수평적 결합이 되는 거다, 수직적 결합이다? 수평적 결합, 그렇게 기억해 두시면 끝나는 겁니다. 됐어요? 그래서 수요의 내용을 설명드렸고 공급의 내용도 수요와 거의 똑같은 내용인데 10분간 쉬었다가 볼게요. 10분 쉬세요.